미국은 망가졌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거죠? 중국 바로 옆인데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10만 명이 펜타닐로 목숨을 잃는 미국. 가족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 혼돈 속에서 그 모든 재앙의 시작은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흘러드는 펜타닐의 원료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과연 가능할까요?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안전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럽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취재했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매년 약 10만 명이 이 마약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파괴된 가족, 희망을 잃은 공동체, 그리고 끝없는 슬픔이 있어요. 취재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펜타닐의 원료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게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심지어 트럼프는 중국이 마약을 미국으로 수출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분노했을 정도였어요. 그는 중국에 관세를 매기며 펜타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취재 중에 만난 사람들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을 들으며 미국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중국이 움직일 리가 있겠느냐고 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을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약물들이 여전히 거리와 가정에서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만난 어머니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녀는 중독으로 아들을 잃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 펜타닐을 복용한 아들이 숨진 이야기였죠.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들은 단 한 번 실수로 펜타닐을 복용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 정부가 규제와 단속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이 비극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더 깊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어요. 친구가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말도 안 돼. 지금 시대에 마약 청정국이라니. 그런 나라는 없을걸. 그런데 조금만 더 찾아보니 한국은 단순히 마약 문제가 적은 나라가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억제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어요. 특히 트럼프가 말했던 것처럼 중국은 마약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잘 차단해냈다고 하더군요. 그 길로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한국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그 답을 내가 직접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본 혼란과 파괴와는 다른 이야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머릿속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과 혹시라도 정말 가능하다면 세상에 꼭 알려야 한다. 는 열망이었죠. 제가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미국에서의 소란스러운 공항 풍경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매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고 직원들은 친절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저는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긴 정말 다른 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부터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에 지치는 일이 흔하잖아요.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 거리의 모습이 한층 더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규칙과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처럼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점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제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을 때 리셉션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환영합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풀었어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보니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너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비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해 보였고 아이들도 늦은 시간에 부모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구나. 미국에서는 밤거리를 혼자 걷는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작은 편의점에 들어가 간단한 음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사면서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은가요?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그 편의점을 나오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안전이란 게 이렇게 일상적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특별하구나.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서 미국에서 보았던 마약 문제와 한국의 평화로운 풍경을 계속 비교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펜타닐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 곳곳에서 중독자의 비명이 들리던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는데 이곳은 전혀 달랐어요.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이 환경이 단순히 운 좋은 상황 때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한국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첫 번째 촬영지로 향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였어요. 이곳은 한국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즉 마약 유통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에 이곳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한국은 대체 어떻게 마약을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풀고 싶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는 명확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조차 철저히 관리됩니다. 이 시스템은 처방부터 사용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할 수 있어요. 저는 놀라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모든 단계를 추적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마약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약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만약 비정상적인 처방 패턴이 발견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고요. 저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 흐름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불법 유통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불법 마약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게 없어서 처방 남용이 큰 문제인데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그 후 저는 경찰과의 인터뷰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마약 전담팀의 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켜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아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요.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죠. 그의 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한국은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저는 마약 단속 과정을 직접 촬영할 기회를 요청했고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의 단속 현장은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속 대상은 특정 지역의 유흥업소였어요. 경찰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조사와 법적 허가를 받은 후 신중히 움직였습니다. 이곳은 과거에도 마약 유통이 의심된 적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오늘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왔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어요. 경찰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업소를 철저히 수색했지만 마약 관련 물품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짝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철저히 단속했는데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단속이야말로 예방 효과를 가져옵니다. 업소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범죄 억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에서 경험했던 단속은 대개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많았기에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하루를 경찰들과 함께 보내며 저는 한국의 법 집행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약물 예방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곳으로 예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아침에 교정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등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고 서로 인사하는 모습은 미국 학교와는 사뭇 달랐어요. 하지만 질서와 규율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보건교사가 진행하는 특별 수업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적 유혹과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수업은 예상보다 실용적이었고 학생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술이나 담배를 권유받거나 호기심으로 약물을 접하게 될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건교사가 질문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거절하고 바로 자리를 떠야 해요.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요청해야죠. 학생들의 반응은 단순히 암기한 답변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제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처법을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보건교사는 아이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하면 안 된다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행동이 위험한지,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보건교사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아직은 심각하지 않지만 해외 문화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죠. 학생들에게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밤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과 교육 현장을 다녔지만 이제는 도시의 또 다른 면을 탐험할 차례였어요. 한국의 밤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죠. 저는 강남에 위치한 유명 클럽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입구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신분증 검사는 물론 가방 검사까지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클럽 관계자가 저를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검사가 필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은 다른 나라의 클럽과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훨씬 차분하고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지만 과도한 취기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클럽을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길가의 한 대형 전광판에서 K-팝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K-팝이 단순히 음악 이상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K-팝과 드라마가 한국 문화를 대변하며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팬들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어요. 이런 점이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K-팝 가사와 뮤직비디오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미국의 대중문화는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퇴폐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K-팝은 그와 대조적으로 희망과 연대감을 주로 다룬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드라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은 단순한 스토리를 넘어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종종 사회적 문제를 다루면서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죠.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저는 한국이 왜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법과 질서 때문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적 메시지가 함께 만들어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밤문화를 취재할 때 늘 마주했던 혼란과 위험이 이곳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한국만의 특별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었죠. 서울에서 몇 주간 머무르며 저는 이 도시가 단순히 화려한 겉모습만을 가진 곳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스마트 기술이 도시의 안전과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주요 교통 상황을 관리하는 허브로 사고, 정체, 그리고 기타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서울의 스마트 기술이 교통 관리뿐 아니라 안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 데이터는 단순히 이동 흐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이상 움직임이나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는 CCTV 네트워크와 연결된 시스템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범죄 발생 후 신속히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스마트 방범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찰이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범죄 예방과 해결에 점점 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시스템이 모든 범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패턴을 분석해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배회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포착되면 담당자가 이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최근 도입된 AI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의 특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찰 경로를 설정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순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예전보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의 기술 시스템은 미국과 달리 개인의 감시와 통제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회적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이 이런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었고 흥미로운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시민들은 CCTV와 스마트 기술을 불편해하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공공재로 여깁니다. 물론 사생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더 강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공동체 중심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연결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이 종종 사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이 안정감과 신뢰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한국만의 특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이어지며 저는 마약 문제를 억제하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접근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학자와 예방교육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가 마약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한국의 한 유명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는 마약 사용이 한국에서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심각한 도덕적 일탈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가족, 친구, 심지어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용을 선택하기 전에 강한 심리적 장벽이 작용하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는 일이 한국에서는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명 인사들의 마약 사건이 터지면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받는지 보면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은 대중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로 인해 마약 사용의 위험성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마약 예방 효과를 유도합니다. 대중은 이런 실수를 하면 나 역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다음으로 만난 예방 교육 전문가는 마약 문제를 다루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마약 사용이 단순히 자신의 인생만 망치는 일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국도 마냥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한국이 현재 몇 가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제 우편과 SNS를 통한 불법 마약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새로운 유통 경로에 노출되기 쉬워요. 특히 SNS를 통해 마약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속하기 훨씬 어렵다는 거죠. 예방교육 전문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이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시도해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해외 문화와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으로 남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점점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국제 공조가 필수입니다. 이들의 말에 저는 한국이 지금까지는 공동체 중심 문화와 강력한 사회적 낙인 덕분에 마약 문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시스템이 계속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지만 그 결과가 종종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한국의 방식이 지금까지는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질서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단순히 마약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회학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 사용이 단순히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실패로 간주되고 가족과 공동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죠.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과장된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를 관찰하며 그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유명 인사의 마약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중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경로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모습은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란 이유로 마약 사용을 어느 정도 관용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약 사용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심리적 장벽을 만들어내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구상하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마약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위험이 늘어나고 있었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본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이 한국을 앞으로도 특별한 나라로 남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특히 미국처럼 마약 문제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사회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이를 체계적이고 따뜻하게 실행하며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지만 이곳에서 느꼈던 감동과 교훈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겁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지금의 특별함을 유지하며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서 얻은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옥미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매일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며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저희 마을은 북한의 작은 시골에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가난에 짓눌려 있었고 식량 부족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한 끼라도 배불리 먹기란 거의 불가능했어요. 사람들은 밥 대신 옥수수죽이나 풀뿌리를 끓여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셨고 아버지는 지쳐 보였어요. 매일 일하러 나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식량난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부모님이 굶주림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던 기억이 나요. 죽음을 두려워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가족이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으니까요. 굶주림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모두 통제당했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조차 정해져 있었어요. 당에서 나오는 선전 방송과 신문은 언제나 남조선이 얼마나 못 사는 곳인지 북한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라는지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진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위대한 수령의 사상 교육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남조선은 미국의 노예가 되어 산다고 가르쳤고 그들은 항상 북한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의심스러웠어요.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달랐거든요. 중국을 통해 남조선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김씨 아저씨네 집에서 한밤중에 도강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 두만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결국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사살되었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저의 이웃이었고 그가 가끔씩 남조선에 대한 소문을 흘리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많은 이들이 사라져갔어요. 어떤 이들은 몰래 중국으로 탈출하려다 붙잡혔고 어떤 이들은 결국 굶어 죽어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씨 아저씨가 그토록 바랐던 자유를 저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중국에서 온 밀수꾼을 만났어요. 그는 남조선에 가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문과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산다고 가르쳤던 북한의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말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생각보다 더 강하게 저를 휘감은 것은 가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결심을 알면 분명 반대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옥수수를 조금씩 모아 주머니에 넣고 낡은 옷 몇 벌을 꾸러미에 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중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저는 어머니 몰래 조금씩 집안의 물건을 장터에서 팔았어요. 어느새 탈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밀수꾼과 약속한 시간은 한밤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반드시 돌아와야 해 살아서 돌아와서 이들을 구해야 해.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밤길을 걸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압록강 근처의 한 어두운 산길이었어요. 밀수꾼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고 낡은 배낭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가야 해. 잘못 걸리면 다 끝이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음 밑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온몸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편에 도착하면 저는 자유의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얼어붙었고 발끝이 시려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어두운 숲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저는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땅에 손을 짚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살아있다. 정말로 건너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현실로 돌아와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저를 신고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 자신만을 믿고 견뎌야 했어요. 처음에는 밀수꾼의 안내를 받아 몇몇 한족 농부들의 집에서 일을 하며 잠시 머물기도 했지만 그들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 절망감을 느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도 저는 다시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에서의 살보다 이곳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중국 공안의 단속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탈북자들이 공안에 의해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다시 북한의 수용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저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듯한 상태로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족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죽을 먹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어요. 할머니의 집에 더 오래 머물다가는 공안의 눈에 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먹을 것을 조금 싸주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도망자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끝에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어도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마침내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정원의 요원들에게 안내되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탈북민이 겪는 절차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합동신문센터에서는 저의 신원과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제게 탈북의 이유와 북한에서의 생활, 경로, 그리고 중국에서의 도망자 생활에 대해 상세하게 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신문을 받는 동안 두려운 마음에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언가 잘못 말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원들이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위험에 처했었는지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의 기억 속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했고, 때로는 눈물을 참지 못해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신문 과정은 몇 주에 걸쳐 이어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고, 우리 모두가 비슷한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의 법과 제도, 생활 방식에 대해 교육을 받았어요.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대중교통 이용법 등 북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주변의 탈북민들과 서로 격려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가 쓰는 말투와 표현은 북한식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제가 사용하는 북한식 단어와 표현들을 고쳐주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원 생활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일부 탈북민들은 하나원을 졸업한 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원의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원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의 우정도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잘 적응해야 한다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하나원을 떠나는 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제가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어떨까? 그러나 저는 하나원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진짜 한국 사회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하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에 마음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해 길을 찾아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도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한 생활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늘 남조선이 가난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한국은 미국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선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즐겁게 웃으며 걸어 다녔고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과 밤하늘을 밝히는 네온 사이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북한의 선전과는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역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정보들, 외부 세계의 진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의 선전은 모두 허구였어요.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 일가가 이끌었던 북한의 역사는 외부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묘사되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경제 성장, 그리고 한강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한국이 가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가르쳤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강의 화려한 야경은 제가 꿈꾸던 그 어떤 풍경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북한에서는 이토록 왜곡된 사실만을 알려주었던 걸까요? 그동안 속아왔던 나날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대형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상품들,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각종 식품과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물건들을 둘러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쌀 한 줌, 감자 몇 알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했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꿈 같은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이 항상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곤 했어요. 그동안 북한에서의 고통과 절망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기에 자유로운 삶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북한에서의 억압적인 생활과 비교하며 한국에서의 현실이 믿기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온정에 놀라곤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 사람들이 제가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잃고 헤매던 저에게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다가와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자 고생 많이 했겠구나.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라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북한에서 늘 듣던 적대적인 말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의 저를 떠나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북한의 거짓된 체제와 선전을 넘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법도 한국의 일상적인 예절도 잘 알지 못해 실수를 자주 했어요. 저도 모르게 북한식 표현이 튀어나와 손님들이 당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고용한 사장님은 매번 웃으며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손님들이 저를 보고 탈북민이세요? 라며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에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 따뜻한 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어요. 식당에서 받은 첫 월급을 손에 쥐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그 돈으로 작은 고기 한 덩이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었지만 그날 밤 저는 작은 고깃덩이를 구워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끈기와 성실함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어요. 사장님은 매일 새벽부터 나와 함께 일했으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언제나 웃으며 대했고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북한에서는 늘 남조선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배웠지만 저는 여기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점점 커졌어요. 제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제 자신이 그저 가난하고 억압받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겪었던 고난과 상처를 이해하려 했고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를 느끼며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는 북한 출신의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우리 여기서 잘 살아야 해. 이제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곳에서의 자유와 기회에 대한 감사를 느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삶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점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동안 제가 꿈꾸던 자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삶. 그러면서도 저는 제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탈북민으로서 저를 환영해준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식당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하나원에서 배운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꿈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성공하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룬 작은 성취들이 쌓여갈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면서도 제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혼자 살아남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 자신의 가족을 북한에서 데려오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얻은 자유와 안전을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탈출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국가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어 조사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가족들은 탈출을 강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 후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보위부에서 끊임없이 조사받고 집안은 수색당하고 있어. 이웃들마저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강하려다가 발각되면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고 말 거야. 그 말 속에는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탈출이 그들에게 큰 위험과 고통을 남겼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북한 당국의 선전과 통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남조선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진정한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에서의 철저한 세뇌 교육은 아버지에게 한국을 적대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한국에서 느낀 자유와 가족들이 북한에서 느끼는 두려움 사이의 깊은 간극을 실감했어요. 저에게는 희망의 길이었던 탈출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자 했어요. 중국의 브로커들을 통해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모은 돈을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그러나 브로커와의 접촉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기를 당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돈만 잃은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혼자만 안전한 곳에 있다는 죄책감이 저를 계속해서 가족들을 구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가 탈출한 덕분에 우리가 더 위험해졌어. 우리까지 도망가다 붙잡히면 남은 가족들까지도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제 혼자만 안전한 곳에 도착한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을 북한에서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와 중국의 강경한 탈북민 송환 정책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모은 돈도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제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가족들을 구할 수 없었다는 현실은 너무나 쓰라렸어요. 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가족들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제 혼자만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안전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더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제 혼자만의 삶이 아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버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리움과 미안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가족들을 생각해요. 한국에서 제가 얻은 자유와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언젠가 이곳에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가족들에게 닿지 않겠지만 언젠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해준 한국,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